1900년대 초 미국. 자동차 한 대 값은 평범한 노동자가 거의 2년을 꼬박 일해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귀족과 부자들의 장난감, 공장 노동자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사치품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믿기 힘든 선언을 합니다. 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를 사서 몰게 만들겠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루 2달러 남짓하던 임금을 단숨에 2배 이상 올려버리겠다고 발표합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회사가 망하려고 작정했군. 미친 짓이야. 노동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하지만 몇 년 뒤 세상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로는 자동차로 가득 찼고 미국에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중산층이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있었죠. 그는 어떻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도 더 큰 부를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값싼 자동차 하나가 미국의 소비와 노동, 자본주의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경제학자들은 지금도 그의 이름을 20세기 가장 위험하고도 혁명적인 실험으로 기억할까요? 지금부터 한 괴짜 사업가가 돈과 노동과 기계를 한 줄로 엮어 세상의 질서를 바꿔버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헨리 포드는 1863년 7월 30일 디트로이트 서쪽 디어본 근처의 한적한 농장에서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편에 이민 서사가 숨어 있죠. 원래 영국에 살던 집안이 아일랜드로 건너갔다가 다시 1847년 미국행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 해는 아일랜드 전역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감자 대기근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였어요. 멀쩡하던 감자가 시커멓게 썩어버리면서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내몰렸고 살아남기 위해 신대륙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포드 가문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은 아일랜드에서 떵떵거리던 대지주가 아니라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가난한 소작농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구대륙에서 밀려난 수많은 이민자들은 훗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값싼 노동력과 끝없는 개척 정신이 신대륙 곳곳으로 스며들며 미국 경제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윌리엄 포드는 미시간 디어본에 단단히 터를 잡았고 헨리는 6남매의 맞이로 비교적 넉넉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 비결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었어요. 바로 나무였습니다. 당시 미시간은 끝없이 펼쳐진 원시림의 보고였고 나무를 베어 목재로 파는 일은 엄청난 돈벌이였죠. 캘리포니아의 금광이나 훗날 텍사스의 석유처럼 시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부의 원천이었던 셈입니다. 인구가 10년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나라에서 집을 짓기 위한 목재 수요는 끝이 없었으니까요. 어린 헨리는 학교에서 글과 셈을 배웠는데 특히 숫자에 유난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진짜 관심사는 교과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언제나 기계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뜯어보고 다시 조립하고 기어와 나사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렸죠. 그리고 12살이 되던 1875년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두 가지 사건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선물로 받은 작은 시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증기 도로 엔진이었죠. 시계 속의 작은 톱니도 신기했지만 사람도 말도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쇳덩이는 어린 소년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기계를 바라보며 넋을 잃었다고 해요. 훗날 세상을 바꿀 자동차 왕의 심장에 바로 그날 처음으로 움직이는 기계라는 씨앗이 심어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같은 시기 그에게 너무나 잔인한 상실도 안겨줍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죠. 12살 소년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실은 어린 헨리의 마음에 깊은 그늘을 드리웠고 그를 더욱 내성적이고 말수적은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19세기 미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무섭게 질주하던 나라였습니다. 1800년 겨우 500만 명 남짓이던 인구는 1900년이 되자 7600만 명에 육박했죠. 불과 100년 만에 15배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였고 물건을 사들일 소비자였으며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밀어올린 거대한 엔진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대서양 연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내륙 깊숙이 오데호를 향해 또 저 남쪽과 서부를 향해 끝없이 밀려나갔죠.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광활한 서부가 미국의 품에 들어왔고 캘리포니아의 금광과 텍사스의 유전은 사람들을 자석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거대한 기회의 땅이자 거대한 공사판처럼 꿈틀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미국은 산업혁명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과 철도, 전신과 전기가 세상을 바꾸며 어제의 상식이 하루아침에 낡은 것이 되던 시대였죠. 새로운 기계와 새로운 산업이 끝없이 탄생했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기술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16살의 헨리 포드가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정든 디어본을 떠나 디트로이트로 향합니다. 당시 디트로이트는 이미 인구 10,000명을 넘어선 거대한 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7배 가까이 커진 셈이었죠.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갔고 기계공과 기술자를 향한 수요는 끝이 없었습니다. 헨리는 여러 회사를 전전하며 기계 다루는 솜씨를 하나씩 갈고 닦았습니다. 톱니 하나, 볼트 하나까지 손끝으로 이해할 정도가 되자 그의 재능은 점점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891년 그는 당시 미국 최고의 혁신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에디슨 조명회사에 엔지니어로 입사합니다. 불과 2년 뒤에는 수석 엔지니어 자리까지 오르며 누구나 부러워할 안정된 직장의 길을 걷게 되죠. 하지만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낮에는 전기회사의 유능한 엔지니어였지만 밤이 되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이 직접 타고 다니는 기계, 스스로 움직이는 마차. 그 꿈은 이미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헨리 혼자였던 건 아닙니다. 이미 1769년 프랑스의 니콜라 조제프 퀴뇨는 증기로 움직이는 수레를 만들어 세상을 놀라게 했죠. 하지만 무겁고 둔한 석탄 보일러는 개인용 탈 것으로 쓰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객차를 한꺼번에 끌고 다니는 철도에 눈을 돌렸고 18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철도혁명은 수십 년 만에 미국 대륙을 거미줄처럼 뒤덮게 됩니다. 그리고 대량 운송이라는 숙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발명가들의 시선은 다시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였죠. 이제 굳이 무겁고 느린 증기기관을 끌고 다닐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전기차에 도전했고 또 어떤 이들은 휘발유 엔진에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독일의 카를 벤츠가 마침내 오늘날 자동차의 원형이라 부를 만한 기계를 세상에 내놓죠. 그 순간부터 경쟁은 시작됐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푸조와 르노, 피아트와 타트라 같은 기업들이 하나둘 탄생했고 세상은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예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무대에 디트로이트의 젊은 엔지니어 헨리 포드도 조용히 발을 올려놓습니다. 1896년 그가 손수 만든 첫 번째 살인차는 솔직히 자동차라기보다 커다란 자전거에 가까웠습니다. 자전거 바퀴 4개 위에 의자를 얹고 엔진 하나를 달아놓은 단출한 기계였죠. 차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고 기어는 겨우 2개, 심지어 후진 기능조차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투박하고 어설픈 발명품. 하지만 바로 그 조그마한 쇳덩이 안에는 훗날 세상을 바꿔버릴 거대한 씨앗 하나가 이미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헨리 포드의 인생은 발명가의 꿈을 넘어 사업가로서의 냉혹한 승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곁에는 이미 평생의 동반자와 어린 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888년 헨리 포드는 농부의 딸 클라라 브라이언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에는 외아들 에드셀을 얻습니다. 훗날 이 조용한 소녀는 포드 제국의 후계자로 성장하며 아버지의 영광과 갈등,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포드 자동차 회사는 사실 그의 첫 번째 회사도 두 번째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은 화려한 승리담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위에 쌓아올린 긴 여정에 더 가까웠어요.
1899년 세운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는 불과 2년 만에 문을 닫고 맙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죠. 포드는 자동차를 대충 만들어 싸게 파는 일을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차, 더 완벽한 차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원한 건 달랐습니다. 품질보다 속도, 완벽보다 수익이었죠. 결국 두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장인의 고집과 자본의 논리. 어찌 보면 헨리 포드의 평생 숙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물건을 만들면서도 싸게 그리고 많이 팔 수 있을까? 이 모순을 풀어내느냐가 훗날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지, 아니면 수많은 실패한 발명가 중 한 명으로 남게 할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었죠. 이어 세운 헨리 포드 컴퍼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훗날 명차 캐딜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포드 앤 멜컴슨에서도 투자자들과의 갈등은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수차례 실패는 오히려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03년 세계 최대 산업 제국의 출발점이 될 포드 자동차 회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사는 어렵사리 세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자동차를 많이 파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포드에게는 판을 단숨에 뒤집을 강력한 한 방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1904년 1월 찾아옵니다. 포드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운전한 경주용 자동차 999이 시속 145km에 육박하는 당시 최고 속도 기록을 갈아치워버린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속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거의 괴물 같은 기계나 다름없었어요. 신문들은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돈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포드가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자 투자자들의 자금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든든한 자본을 손에 쥔 포드는 이제 단 하나의 목표에만 매달립니다. 누구나 살 수 있을 만큼 값싸면서도 엄청난 수량을 찍어낼 수 있는 자동차. 당시 모든 자동차 회사가 꿈꾸던 성배 같은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고민의 끝에서 탄생한 답이 바로 모델 T였죠. 1908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 차는 포드가 손댄 20번째 설계였기에 알파벳 20번째 글자인 T가 이름으로 붙었습니다. 2인승과 4인승을 고를 수 있었고 튼튼하고 다루기 쉬웠으며 무엇보다 가격이 경쟁차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화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운전석의 위치였습니다. 모델 T는 운전대를 왼쪽에 배치했는데 이 차가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팔려나가면서 당시 별다른 기준조차 없던 좌측 운전석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굳어집니다. 자동차 한 대가 한 나라의 도로 문화를 통째로 바꿔버린 셈이죠. 하지만 모델 T의 진짜 혁명은 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혁명은 공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포드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자동차가 움직이고 노동자들은 제자리에서 각자의 작업만 수행하는 조립 라인을 과감하게 도입합니다. 이전까지는 숙련된 장인 한 명이 자동차 한 대를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죠. 하지만 포드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굳이 한 사람이 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 답은 분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나사만 조이고 누군가는 바퀴만 끼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문짝만 달게 했죠. 각자 단 하나의 동작만 반복하게 만든 겁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발상은 산업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방식을 포디즘이라고 불렀고 자동차 산업을 넘어 거의 모든 제조업의 새로운 문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분업이 생산성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유명한 사례였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조립 라인이 자리를 잡자 생산 시간은 1시간 반 남짓으로 줄어들었어요. 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산비가 떨어지자 자동차 가격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1908년 825달러였던 모델 T의 가격은 1910년대 중반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고 1920년대에 이르면 300달러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자동차가 많이 팔릴수록 더 싸지고 더 싸질수록 다시 더 많이 팔리는 거대한 선순환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의 진짜 혁신은 공장 안의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엔진도 조립 라인도 아닌 바로 임금이었죠. 어느 날 그는 업계를 뒤흔들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하루 5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업계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회사가 미친 게 아니냐. 노동자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 뭘 남겠다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포드의 머릿속에는 누구보다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의 일은 상상 이상으로 지루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나사만 조이고 같은 부품만 끼우는 단순 반복 작업이 이어지다 보니 노동자들이 수시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사람이 빠져나가면 새 직원을 뽑아 다시 가르쳐야 했고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인력이 모자라 생산 라인이 멈추는 일까지 벌어졌죠. 포드는 문제를 정반대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게 문제라면 떠나고 싶지 않을 만큼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하루 5달러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디트로이트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포드 공장 앞에는 입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섰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두둑한 월급을 손에 쥔 노동자들이 그 돈으로 자신들이 만든 모델티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자가 소비자로 변한 순간이었죠. 포드는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엔진 하나를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임금이 나오고 그 임금이 다시 상품 구매로 이어지며 늘어난 판매가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고용을 부르는 거대한 선순환 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 임금 이론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한 기업가의 결정이 단지 회 수익을 늘린 데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새로운 계층, 바로 미국 중산층을 빚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 모든 톱니바퀴가 착착 맞물리기 시작하자 판매량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1913년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넘어섰고 불과 3년 뒤인 1916년에는 무려 50만 대를 돌파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모델 T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이 참전한 1917년 무렵 잠시 숨을 고르긴 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 다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1923년에는 한 해 판매량 200만 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자동차 산업 하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와 미시간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죠.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수의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몰려들었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수많은 상점과 서비스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집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산업이 한 곳에 모이면 사람과 자본, 기술과 정보가 서로를 끌어당기며 더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실제로 이 지역에는 자동차 기업들이 연달아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플린트에서는 윌리엄 듀렌트가 훗날 제너럴 모터스로 성장할 회사를 키워냈고 크라이슬러 역시 이 일대에 터를 잡습니다. 그렇게 1920년대에 이르면 이른바 빅3가 미시간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디트로이트의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10년 약 45만 명 수준이던 도시가 1920년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기며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오히려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 헨리 포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헨리 포드는 거의 완벽한 영웅처럼 보입니다. 자동차를 부자들의 장난감에서 대중의 필수품으로 바꿔놓고 노동자들에게는 전례 없는 임금을 안겨준 산업혁명의 상징 말이죠. 하지만 역사는 위대한 인물을 결코 한 가지 얼굴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장 눈부신 업적 뒤에는 때로 그만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헨리 포드의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바로 반유대주의였습니다. 1918년 포드는 고향 디어본에서 발행되던 작은 신문 디어본 인디펜던트를 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신문을 언론이 아닌 무기로 사용했죠.
1920년부터 신문은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뒤에서 조종한다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서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편견과 거짓 선동에 세계적인 기업가의 막대한 돈과 영향력이 더해진 겁니다. 포드는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이 신문을 미국에서 손꼽히는 발행부수의 매체로 키웠고, 그 기사들은 훗날 국제 유대인이라는 책으로 묶여 유럽 곳곳에 번역돼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가운데 하나인 홀로코스트를 맞이하게 되죠. 일부 역사가들이 포드의 출판물이 증오와 편견을 확산시키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사업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1928년, 포드는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사업 하나에 손을 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너무 잘 된 게 문제였습니다. 자동차를 많이 팔수록 타이어에 들어갈 고무가 턱없이 부족해졌거든요. 당시 고무는 석유만큼이나 전략적인 자원이었습니다.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가 콩고에서 수백만 명을 희생시키며 고무를 수탈했던 역사만 봐도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죠. 포드는 결국 원산지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브라질 아마존 한복판에 자기 이름을 딴 거대한 계획 도시 포드랜디아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좋은 집과 병원, 학교와 수영장까지 갖춘 이상향을 만들어 그곳에서 고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원료부터 생산까지 공급망 전체를 손에 넣겠다는 완벽한 수직 통합 전략이었죠. 하지만 아마존은 그의 계산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식 생활 방식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의 식단과 술,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하자 불만이 폭발했고, 급기야 폭동이 일어나 군대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병충해와 척박한 환경, 그리고 1929년 대공황까지 겹치면서 포드랜디아는 쓸만한 고무 한 줌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채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날 아마존 정글에 남은 폐허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돈과 의지만 있다면 자연마저 길들일 수 있다고 믿었던 한 거부의 오만이 어떤 결말을 맞는지를 말이죠. 사실 포드랜디아의 실패는 더 깊은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모델 T의 엄청난 성공이 이제는 오히려 포드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성공 공식을 너무 굳게 믿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새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차종을 쏟아내며 소비자의 취향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할 때도 포드는 여전히 모델 T라는 한 우물만 파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변화를 가장 절실히 원한 사람이 바로 아들 에드셀이었습니다. 그는 끈질기게 아버지를 설득하며 새로운 모델 개발을 밀어붙입니다. 1927년 등장한 모델 A는 여전히 모델 T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1932년 선보인 모델 8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고성능 자동차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V8 엔진을 대중차에 처음으로 적용했고, 고급 브랜드 링컨을 통해 부유층 시장까지 정조준했죠. 그렇게 포드 자동차 회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방향으로 키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드셀이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작 헨리 포드 본인은 사업보다 정치에 훨씬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그의 반유대주의는 나치 독일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고, 젊은 아돌프 히틀러는 공개적으로 포드를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같은 시기 포드 자동차는 소련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도우며 첫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고 있었어요. 한쪽에선 나치의 영웅, 다른 한쪽에선 소련의 협력자였던 셈입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은 그만큼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되자 포드는 미국의 참전을 반대하는 고립주의 운동에 적극 뛰어듭니다. 1940년에는 유명한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와 함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고립주의의 둑을 단숨에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위원회는 해산됐고 포드 역시 입장을 바꿔 거대한 공장들을 군수 생산 기지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는 B-24 폭격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한편 회사 안에서는
이미 권력의 무게중심이 아들 에드셀 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에 놓인 헨리 포드에게 거대한 기업을 직접 이끌 힘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던 한복판에서 에드셀이 위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수술도 받았지만 이미 병은 너무 깊어져 있었죠. 그리고 1943년 5월 그는 4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헨리 포드는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지만 80살의 노인이 전시 체제의 거대 기업을 이끌기란 무리였습니다. 결국 그는 경영권을 손주 헨리 포드 2세에게 넘기게 되고 1945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던 때였죠. 그리고 1947년 4월 7일 헨리 포드는 뇌출혈로 83해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디어본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줄을 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논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자동차를 대중에게 안겨주고 중산층의 시대를 열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편견과 증오를 퍼뜨렸죠. 어쩌면 헨리 포드라는 인물은 위대한 혁신가이자 동시에 위험한 신념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성공 신화인 동시에 인간의 빛과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두 눈을 감을 무렵 포드 자동차 회사는 결코 순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권좌를 지킨 창업자의 낡은 성공 공식이 회사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죠. 다행히 손주 헨리 포드 2세와 그의 형제들은 무너져가던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첫 결실이 된 1949년형 포드는 전후 경제 호황의 바람을 타고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죠. 1956년 포드는 마침내 증권시장에 상장됩니다.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업 공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장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사는 A종 주식과 달리 강력한 의결권을 가진 B종 주식은 포드 가문이 그대로 쥐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포드 가문은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면서도 회사의 주도권을 결코 놓지 않았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차등 의결권 구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마저도 헨리 포드다운 유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만 남긴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오랫동안 지배하는 방법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준 셈이니까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헨리 포드는 참으로 모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으로 미시간의 작은 농장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은 결국 20세기 산업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립 라인과 효율 임금이라는 혁신으로 노동자를 소비자로 바꾸며 미국 중산층의 시대를 열어젖혔고 자동차를 소수의 사치품에서 모두의 일상으로 끌어내렸죠. 하지만 동시에 편견과 증오를 퍼뜨리며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얼룩 또한 남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편견에 빠질 수도 있는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도 전 세계 수억 대의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들 속에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꿈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남긴 사람은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업적 하나가 한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지워줄 수 있는가? 그리고 헨리 포드라는 이름 앞에서 그 질문의 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